이 돈이 왜 네 가방에서 나와? 똑바로 말해! 내가 너를 도둑으로 키웠더냐? 할아버지, 그건 손녀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분홍색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구겨진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쪽지를 읽어 내려가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쪽지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그 진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아파트 단지 경비실의 형광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68세 강태식은 낡은 사물함 앞에 쭈그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양말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녀 은비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수학학원 등록금으로 석 달을 모아 넣어둔 20만 원. 그 돈을 오늘 학원에 가져다 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양말을 풀었습니다. 한 겹, 두 겹,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손으로 만져보며 확인했는데 마른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가슴 한복판에서 차가운 돌덩이가 굴러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둔 건가? 태식은 사물함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경비복 주머니, 낡은 도시락 가방,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만 원, 누군가에겐 푼돈일지 모르지만 태식에겐 석 달치 컵라면과 새벽 순찰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때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을 겁니다. 손녀 은비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옷 모양인지 체육복 차림 그대로였고 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피곤하시죠? 내가 바닥 좀 닦아드릴게요. 은비는 태식이 말릴 새도 없이 쪼그려 앉아 경비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쌓인 먼지까지 꼼꼼하게요.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뿌듯해 했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비는 착하지. 부모 없이 컸어도 이렇게 반듯하게 크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비가 바닥을 닦을 때 내가 졸았었나? 사물함 근처를. 태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비가 그럴 리 없어. 그 애가 할아버지 돈에 손을 대? 말도 안 돼.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같이 근무하는 동료 경비원 박 씨가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태식의 안색이 좋지 않은 걸 본 박 씨가 물었습니다. 태식이 형, 무슨 일 있어요? 얼굴빛이 왜 그래? 태식이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졌어. 은비 학원비로 모아둔 거. 박 씨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식의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점점 어두워지던 청력이 요즘 들어 부쩍 심해졌습니다. TV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사람들이 말을 걸면 입모양을 보고 짐작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요. 박 씨가 태식의 귀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사춘기 되면 부모 돈에도 손댄다니까요. 설마 은비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말이 태식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은비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요즘 부쩍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오던 아이가 어느 날부턴가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에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물으면 그냥 친구랑 놀았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 있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으름 같은 것. 그리고 옷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 먼지와 습기가 뒤섞인 어딘가 낯선 곳의 냄새. 설마 은비가 이상한 데 다니는 건 아니겠지?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는 건. 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6년 전 비 오는 밤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아들과 며느리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반대편에서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현장에서. 그 뒤의 기억은 흐릿합니다. 다만 장례식장에서 7살 은비가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던 모습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태식과 아내가 은비를 맡아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둘이 함께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이 화병이 되고 그 화병이 암을 키웠습니다. 병원비에 허덕이다 결국 하늘로 보낸 날 태식 씨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여보, 내가 은비 반듯하게 키울게. 부모 없는 자식 소리 절대 안 듣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요. 그 맹세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학원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등록을 못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은비가 원하던 학원인데 친구들은 벌써 다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태식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은비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니, 물어보면 뭘 어쩌겠다고. 그 애가 가져갔으면? 아니야, 은비가 그럴 애가 아니야. 근데 만약.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놓인 은비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낡은 책가방. 어깨끈이 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온 그 가방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보였습니다. 태식의 손이 천천히 그 가방 쪽으로 뻗어갔습니다. 열어볼까? 아니, 은비를 못 믿는 것 같잖아. 근데 돈이 없어진 건 사실이고 손이 가방 지퍼에 닿았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녀를 믿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때 은비의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잠에서 깬 은비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가방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거기 서 계세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을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비의 맑은 눈동자와 태식 씨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경비실 사물함처럼 텅 빈 침묵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비는 여전히 눈을 비비며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태식은 손녀의 낡은 책가방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은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귀에는 그 말이 또렷하게 닿지 않았습니다. 웅얼웅얼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뭉개져서 들렸습니다. 태식은 은비의 입모양을 보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겠지. 태식의 손이 다시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지퍼를 잡아당겼고
가방 입구가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내 가방을? 은비가 다가오려 했지만 태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거꾸로 들어 거실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와르르. 교과서와 문제집이 쏟아졌습니다. 연필 케이스, 지우개, 작은 수첩.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몇 장과 구겨진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뒤섞여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이었습니다. 20만 원이 넘어 보이는 돈. 자신이 잃어버린 학원비와 비슷한 금액의 돈이 13살 손녀의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게 뭐냐?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은비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고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귀에는 은비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뭉개져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태식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비가 더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식 씨에게는 그저 입만 달싹거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웅얼웅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말해. 이 돈이 왜 네 가방에서 나와? 태식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은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분노 섞인 눈빛 앞에서 13살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거야? 태식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때 은비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긁힌 자국, 까진 자국. 어디선가 넘어지거나 긁힌 듯한 흔적이 손등과 손가락 마디에 여러 군데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에 검은 때, 며칠째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그 그을음 같은 것. 태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수상한 행동, 옷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 손등의 상처, 그리고 가방에서 나온 돈. 이 애가 나쁜 짓을 하고 다녔구나.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7년을 키웠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겠다고 밤잠 설쳐가며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하다니, 할아버지 돈에 손을 대다니, 내가 너를 도둑으로 키웠더냐? 태식 씨의 고함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비가 흠칫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턱 끝까지 흘러내렸지만 여전히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이 꼴을 보면 뭐라 하겠어. 네 할머니가 무덤에서 통곡하신다. 말하는 태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를 혼내는 건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손녀에게 배신당한 것 같았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할 기회만 달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못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작은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귀에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기엔 너무 무서웠습니다. 태식은 은비의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 입을 다문 거라고, 들킨 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인 거라고,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생각 좀 해봐야겠다.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든 채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라니까. 은비가 돌아서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 바깥에 의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도록. 그러고는 거실 한쪽에 놓아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액자 속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색이 짙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 그랬을 겁니다. 태식이 영정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요. 당신이 그렇게 이뻐하던 은비를 내가 이 모양으로 키웠소.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살아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잖소. 당신이 곁에 있을 때는 은비도 밝았고 나도 은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태식 씨가 자신의 귀를 가리켰습니다. 이 귀가, 이 망할 귀가 점점 안 들리니까 은비가 뭐라 해도 못 알아듣겠소. 그의 마음을 못 읽겠소.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영정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 시각 은비의 방 안. 은비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문밖 거실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닿는다 해도 할아버지는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할아버지, 그게 아닌데. 은비는 속으로 수천 번 외쳤습니다. 그건. 은비는 거칠어진 자기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상처 자국, 그을음, 굳은 살. 은비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베개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내 목소리 한번 제대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오해는 차가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은비의 흐느낌은 거실까지 닿지 않았고 태식의 귀에는 그저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똑같이 애틋했건만 소리가 닿지 않으니 마음도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태식은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소파에 몸을 누인 게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그나마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보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태식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은비의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갖다 놓은 의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비야, 밥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비야? 다시 불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의자를 치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휙휙 불어 들어왔고 커튼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은비가 창문으로 빠져나간 게 분명했습니다.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애가 도망을 갔구나. 들킨 게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달아난 거라고요. 태식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녀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에 돌덩이를 하나 더 얹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찾아야지. 어딜 갔는지 찾아야지. 태식은 서둘러 낡은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관절이 안 좋아서 비 오는 날이면 특히 심하게 아팠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골목길, 학교 앞. 태식은 은비가 갈 만한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손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은비가 자주 늦게 귀가하던 방향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재개발 구역 쪽 골목이었습니다.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가랑비였는데 금세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태식은 점퍼 모자를 눌러 쓰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앞 골목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 낡은 운동복, 그리고 리어카. 태식은 눈을 비볐습니다. 비에 젖어 시야가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기 몸보다 큰 리어카를 끌고 가는 작은 뒷모습. 그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은비. 태식은 전신주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은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은비는 폭우 속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젖은 종이 박스와 헌 신문지, 부서진 가전제품 부속품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폐지와 고철이었습니다. 태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야?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비가 왜 폐지를 모으고 있는 건지, 왜 비를 맞으며 리어카를 끌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비는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박스와 종이를 주웠습니다. 비에 젖으면 무게가 늘어서 안 받아준다는 걸 아는지 최대한 비를 덜 맞은 것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작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한 건물 처마 밑에서 박스 더미를 발견한 은비가 달려갔습니다. 허겁지겁 박스를 리어카에 실으려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퍽! 은비가 빗물 고인 웅덩이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땅에 찧었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아야! 은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숨어있던 태식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더 먹먹해지는 귀는 손녀의 아픔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은비는 잠시 웅덩이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쓰라렸을 겁니다. 손바닥도 까졌을 겁니다. 하지만 은비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젖은 박스를 하나씩 다시 주워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태식은 전신주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에 젖은 점퍼가 무겁게 어깨를 눌렀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가슴속에 차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어젯밤 손녀를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가방을 뒤지고 소리를 지르고 방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가 지금 폭우 속에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리어카를 끌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또 줍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 돈이 필요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태식은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은비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걸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걸요. 그럼 가방에 있던 그 돈들이 전부 이렇게 번 거란 말이야? 태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전신주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의 돈을 훔친 게 낫겠다. 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새끼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 13살밖에 안 된 애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못해줬길래 이 어린 것이? 은비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 끝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고물상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얼굴로 손녀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젯밤에 나는 저 애한테 뭐라고 했지?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덤에서 우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날카로운 모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식은 전신주 아래 쪼그리고 앉은 채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쿵, 쿵. 먹먹한 심장이 아팠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귀 때문에 손녀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귀 때문에 엉뚱한 오해를 했습니다. 여보, 나 어쩌면 좋겠소?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줄기만 더 거세게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태식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은비가 왜 폐지를 모으는지, 그 돈으로 뭘 하려는 건지,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태식은 은비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고물상, 그 고물상 주인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태식은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 무렵 태식은 고물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함석 지붕 아래로 폐지와 고철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녹슨 냉장고, 부서진 선풍기, 헌 신문지 더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비의 옷에서 나던 그 냄새와 같았습니다. 고물상 안쪽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내, 고물상 주인 최 씨였습니다. 태식과는 이 동네에서 오래 얼굴을 본 사이였습니다. 태식이 형 아니야? 이 비에 웬일이야? 최 씨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태식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젖은 점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사장,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은비가 여기 왔지? 최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은비?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그 애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킨 거야? 태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씨가 움찔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아직 13살밖에 안 된 애야. 중학교도 안 간 애가 폐지를 줍고 리어카를 끌고 비 맞으며 넘어지고 그걸 왜 받아줬어? 왜 말리지 않았어? 태식의 고함이 고물상 안을 울렸습니다. 쌓여있던 폐지 더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최 씨는 한참 태식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강태식? 최 씨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형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태식이 움찔했습니다. 최 씨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형 귀가 안 들리는 건 알았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근데 말이야, 태식이 형. 최 씨가 태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 귀만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마음까지 막힌 거였어? 태식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은비한테 일을 시켰다고? 천만에. 그 애가 찾아왔어. 1년 전에. 리어카 손잡이보다 손이 작던 꼬마가 여기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최 씨가 고물상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
최 씨가 통장을 태식 앞에 내밀었습니다. 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보청기 적금. 통장 첫 장에 은비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금액이 적힌 줄이 빼곡했습니다. 3,000원, 5,000원, 2,000원, 8,000원. 적은 금액들이 1년치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식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보청기, 적금? 그래. 형 보청기 사들이려고 그 어린 것이 1년 동안 폐지를 모았어. 최 씨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은비가 처음 왔을 때 나도 말렸어. 어린애가 무슨 폐지 줍기냐고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용돈 받아 쓰라고. 근데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통장을 들고 선 채로 최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귀가 안 들려요. TV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잘 못 들으세요. 내가 말을 걸어도 못 들으시고 자꾸 되물으세요. 그래서 내가 보청기 사드리려고요. 할아버지 생신에 선물로 드릴 거예요. 최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더라고. 할아버지한테 내 목소리 한 번만 똑똑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공부하는 소리,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 한 번만 제대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태식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비틀거리다 고물상 앞에 쌓인 폐지 더미에 손을 짚었습니다. 젖은 종이 박스가 푹 꺼졌습니다. 은비가, 그랬어? 그래, 그랬어. 1년 동안 방과 후에 여기 와서 일했어.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손이 텄는지 연고 달라고 한 적도 있어. 근데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했어.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 폐지 받아줘서 고맙다고. 최 씨가 고물상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구석에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비닐로 덮인 폐지 더미가 따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거 봐. 저게 은비가 모은 거야. 비 안 맞게 내가 따로 모아뒀어. 저 애가 땀 흘려 모은 건데 버릴 수가 있나? 태식은 그 폐지 더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으로 한 장 한 장 주워 모은 종이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빗속을 걸으며 모은 것들, 그게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이걸 다.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에 이미 젖은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형 귀가 안 들리는 건 병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형 마음도 안 들려? 저 어린 것 마음도 안 들려? 태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최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 못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안. 하다. 태식의 입에서 겨우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은비한테 해. 최 씨가 태식의 어깨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물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고물상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보청기 적금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손녀의 글씨가 빗물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은비야. 태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땅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못난 할애비가 내 마음을 몰랐구나.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물상에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고 가슴에는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점퍼가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은비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은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잠든 걸까요? 태식은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은비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웅크린 채로요. 마른 옷으로 갈아입긴 했지만 머리카락 끝이 아직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 놓인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게 분명했습니다. 태식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애가 나 때문에 울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이 작은 아이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을까요? 태식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교과서와 문제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낡은 필통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필통. 2년 전 할머니가 사준 거였습니다. 지퍼가 고장나서 잘 안 열리는데도 은비는 버리지 않고 쓰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 필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연필 몇 자루, 지우개, 작은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접힌 종이와 지폐 몇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폐를 꺼내 세어봤습니다. 5만 원권 4장, 20만 원이었습니다. 자신이 경비실 사물함에 넣어뒀던 바로 그 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은비의 학원비, 그리고 그 돈과 함께 접혀있던 종이.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은비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한 글씨. 할아버지, 어제 경비실 바닥에 돈 떨어져 있었어요. 사물함 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걸레질 하는 동안 할아버지가 너무 깊이 주무시길래 깨울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내가 일단 챙겨왔어요. 아침에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태식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은비가 돈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던 겁니다. 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깨우기 미안해서 일단 챙겨뒀던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할아버지가 가방을 뒤져버린 거였습니다. 아, 태식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더 작은 글씨로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폐지 팔아서 돈 모으고 있어요. 그 돈이랑 이거 합쳐서 보청기 사드릴게요. 할아버지 생신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건 비밀이에요. 할아버지가 내 공부하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도요. 태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손 전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애가 나한테 보청기를. 경비실 바닥에 돈이 떨어진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돈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비를 의심했습니다. 은비가 울면서 해명하려던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요. 웅얼거림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라고, 들킨 게 부끄러운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은비가 빗속에서 넘어지며 지른 비명도 못 들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요. 모든 게 이 먹먹한 귀 때문이었습니다. 태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혹시 또 뭔가 있을까 싶어서요. 서랍 안에 작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손녀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최근 날짜의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가 내 말을 못 알아들으셨다. 저녁 먹으면서 학교 이야기 해드렸는데 자꾸 뭐라고 하셨다. 3번이나 다시 말씀드렸는데도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았다. 결국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했다. 가슴이 아팠다. 태식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고물상 아저씨가 보청기 가격을 알려주셨다. 생각보다 비쌌다.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대. 그래도 포기 안 할 거다. 조금씩 모으면 되니까. 할아버지 생신까지 아직 시간 있으니까. 또 넘겼습니다. 할아버지가 TV 볼륨을 또 끝까지 올려놓으셨다. 옆집 아주머니가 시끄럽다고 했다. 할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셨다. 창피하셨나 보다. 빨리 돈 모아야겠다. 빨리 보청기 사드려야겠다. 태식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 소리에 은비가 깨면 안 되니까요. 은비야, 은비야. 속으로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못난 할애비가 내 마음을 몰랐다.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듣지를 못했구나. 네가 1년 동안 땀 흘린 게 다 이 할애비 때문이었는데 나는 그걸 도둑질이라 했구나. 태식은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갈까 봐요. 침대에서 은비가 뒤척였습니다. 태식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기장을 서랍에 넣고 필통도 제자리에 뒀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에 나온 태식은 아내의 영정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은비한테 큰 죄를 지었소. 그 애가 나한테 보청기를 사주려고 1년 동안 폐지를 모았더라고. 비 맞으며 넘어지며 그렇게 모았는데 나는 그 애를 도둑이라 불렀소.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 귀가 안 들리는 게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소. 돈 떨어지는 소리도 못 듣고 손녀 울음소리도 못 듣고 그의 마음도 못 들었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오? 영정 속 안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로 태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창밖의 빗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비야,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사죄할게. 긴 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비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약상자를 열었습니다. 구석에 오래된 연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이 트면 발라주곤 했던 연고. 태식은 그 연고를 들고 은비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은비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은비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식이 들어오자 은비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비야. 태식이 다시 불렀습니다. 은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8세 노인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은비야, 할아버지 좀 봐라. 은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일어나세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태식이 은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직 검은 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폐지를 줍고 리어카를 끌며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비야, 이 손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연고 뚜껑을 열고 은비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상처난 곳에 연고가 닿자 은비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손 때문에 네가 나쁜 짓 했다고 생각했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검은 때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묻혀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의심만 했어. 우리 은비가 이상한 데에 다니나 보다.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은비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할아버지 보청기 사주려고 생긴 거였구나. 폐지 줍고 고철 모으고 그러다 생긴 거였구나. 태식이 은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은비야, 이 못난 할애비가 귀만 먹은 줄 알았더니 눈까지 멀었었나 보다. 내 고운 마음을 도둑질이라 했으니 나를 용서하지 마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은비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돈도 네가 훔친 게 아니었더구나.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서 챙겨둔 거였어. 쪽지도 썼더구나. 아침에 주려고 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은비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할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미안해요. 은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깊이 주무시길래 깨우면 피곤하실까봐 그래서 그냥 챙겨뒀는데 그게 오해가 될 줄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나도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니까. 은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 맨날 할아버지 불렀어요. 학교 갔다 와서 밥 먹으면서 잠자기 전에. 근데 할아버지가 못 들으시니까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 못했어요. 태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사드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내 목소리 들으시면 그때 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친구 이야기도 할아버지 좋아한다는 말도. 은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태식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비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부모도 못 지켰고 할머니도 보냈고 이제 너밖에 없는데 내 마음도 못 알아봤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내 귀가 멀어서 내 목소리도 못 듣고 그래서 이 지경이 됐어. 다 이 못난 귀 때문이야. 은비가 할아버지를 더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미워 안 해요. 진짜야. 할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겠어요. 태식의 품에서 은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나 키워줬잖아요.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주고 아플 때 약 먹여주고 그거 다 기억해요. 할아버지 귀가 안 들려도 괜찮아요. 나한테는 그냥 할아버지인 거야. 태식은 손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로 젖은 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줬습니다. 은비야. 태식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이제 내 목소리 똑똑히 들을게. 은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가 모은 돈, 할아버지 비상금이랑 합치면 보청기 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보청기 할게. 그래서 내 목소리 제대로 들을게. 은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할아버지 진짜 보청기 하실 거예요? 그래, 진짜야.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할아버지가 안 하면 그게 사람이냐? 은비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태식의 마음에도 따스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야? 진짜 똑똑하게? 그래, 똑똑하게 들을 거야. 네가 학교에서 뭐 했는지, 친구들이랑 뭐 했는지 다 들을 거야. 은비가 할아버지를 다시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태식은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작은 등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오해가 풀린 것처럼 날씨도 개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식과 은비는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 보청기 매장이었습니다. 태식은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정장 재킷이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입었던 옷. 그 뒤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제대로 차려입고 싶었습니다. 은비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주셨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3년 전에 큰 사이즈로 산 거라 소매가 조금 짧아졌지만 은비는 그 옷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태식은 자꾸만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은비가 1년간 모은 돈과 자신의 비상금을 합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97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보청기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비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긴장돼요? 태식은 은비의 입모양을 보고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사실은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보청기 매장이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진 게 몇 년 전부터인데 그동안은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보청기가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돈이면 은비 학원비에 보태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가야지. 은비가 1년 동안 폐지를 모아 마련한 돈입니다. 비를 맞고 넘어지고 손이 트도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큰 건물 2층에 보청기 매장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실내가 보였습니다. 흰 조명 아래 진열된 작은 기기들, 상담 테이블에 앉아있는 직원. 왠지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밤새 졸다가 이런 깨끗한 곳에 오니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들어가요. 은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식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에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와 에어컨 소리가 섞여서 사람 목소리가 뭉개졌습니다. 은비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보청기 상담하러 왔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태식과 은비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먼저 청력 검사를 해봐야 해요. 어르신 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맞는 보청기를 추천해 드릴 수 있거든요. 직원이 또박또박 크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알아들었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헤드폰 같은 것을 귀에 쓰고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B- 하는 소리가 여러 번 났습니다. 높은 소리, 낮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태식은 집중해서 들으려 했지만 들리는 소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상담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프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는데 태식에게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도 난청이에요. 오래 방치하셔서 청력 손실이 많이 진행됐어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늦으셨으면 보청기로도 힘들 뻔했어요. 진작 오셨어야 했는데. 직원의 말에 은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보청기 하면 들을 수 있는 거죠? 할아버지 귀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이라도 보청기를 맞추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다행히 완전히 안 들리는 건 아니시니까요. 은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식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럼 보청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은비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카탈로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청력에 맞는 제품으로 추천드리면요. 이 모델이 150만 원이고요. 좀 더 좋은 건 200만 원대예요. 기본형은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르신처럼 난청이 심하신 분은 기본형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태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50만 원, 200만 원, 주머니에 있는 돈은 97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00만 원짜리로 하면 안 될까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되긴 하는데요. 어르신 청력에는 좀 약할 수 있어요. 시끄러운 데서는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고요. 태식은 한참 카탈로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이면 은비 학원비 1년치야. 너무 비싸. 그냥 안 해도 되겠다. 은비가 놀란 얼굴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은비야, 할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보청기냐? 지금까지도 그냥 살았어. 앞으로도 그냥 살면 돼.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은비가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은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나 할아버지한테 할 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태식이 멈췄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말하고 싶고, 친구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할아버지 보고 싶었다는 말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못 들으시니까 맨날 혼자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아빠 목소리, 엄마 목소리는 이제 못 들어요. 다 하늘나라 갔으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여기 있잖아요.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태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이요.
나 할아버지 귀로 내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똑똑하게 듣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응, 들린다 하는 거 듣고 싶어요. 은비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직원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90만 원짜리로 할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기본형이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잘 들리실 거예요. 나중에 여유 되시면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고요. 은비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태식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97만 원. 3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기, 3만 원이 모자란데. 직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할인 적용해 드릴게요. 손녀분이 이렇게 효심이 깊은데 저희도 응원하고 싶어요. 태식과 은비는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청기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맞춤 제작이라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2주 뒤에 다시 와서 착용하고 조정을 받으면 된다고요. 매장을 나서는 태식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은비도 연신 웃음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2주만 기다리면 돼요. 2주 뒤에는 내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태식은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2주만 기다리자. 할아버지가 내 목소리 똑똑히 들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하루같이 느껴졌습니다. 은비는 방벽에 걸린 작은 달력에 매일 X표를 쳤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안에 X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14칸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13이 되고 12이 되고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열흘 남았어요. 할아버지, 사흘만 더 기다리면 돼요. 은비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에게 남은 날을 알려줬습니다. 태식은 손녀의 입모양을 보고 숫자를 읽었습니다. 아직은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은비의 들뜬 표정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보청기 수령일 아침, 태식은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있었던가요? 결혼할 때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적 일인지 가물가물했습니다. 태식은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푹 꺼진 눈. 늙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늙은 얼굴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손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니까요. 은비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서 세수까지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가요. 매장 문 열자마자 가요. 은비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재촉했습니다. 태식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저렇게 들뜬 은비를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2주 전에 왔던 그 길. 그때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혹시 안 들리면 어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00만 원짜리 기본형 보청기. 직원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안 들리면 어떡하나. 은비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보청기를 껴도
여전히 소리가 뭉개져서 들리면 어떡하나?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비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태식은 은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보청기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주 전에 상담해줬던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보청기 다 나왔어요. 오늘 착용해 보시고 조정해 드릴게요. 직원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손톱만 한 크기의 보청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살구색의 작은 기기. 이렇게 작은 게 소리를 들려준다니 신기했습니다. 자, 어르신. 제가 끼워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태식의 귀에 보청기를 끼웠습니다. 난생 처음 귀에 닿는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뭔가 귀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생소했습니다. 자, 이제 전원 켤게요. 처음에는 소리가 많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직원이 보청기 전원을 켰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태식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장 천장의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는 소리,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지나가는 소리, 직원의 숨소리까지.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한꺼번에 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원래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어르신이 못 들으셨던 거예요. 태식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다니. 에어컨 바람 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다니. 신기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먹먹하게 막혀있던 귀가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은비가 태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비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태식의 몸이 굳었습니다. 들렸습니다. 은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물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뭉개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맑고 선명한 목소리. 손녀의 목소리. 할아버지, 내 목소리 들려요? 은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들리지 않았을 크기의 목소리.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들린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냐, 들린다. 은비야, 내 목소리가 들린다. 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0평생 굳게 닫아뒀던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은비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요? 진짜 들려요? 그래, 진짜 들린다. 내 숨소리까지 들린다. 태식이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숨소리가 꽃잎 떨어지는 소리처럼 예쁘게 들린다. 은비가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할아버지 품에 쏙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은비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두근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 그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직원도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끌어안고 우는 모습에 모두들 마음이 뭉클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은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 말 있어요. 뭔데? 그동안 못했던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못 들으실까봐. 차마 못했던 말. 은비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태식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손녀에게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제대로 들은 적이 있었던가요?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도 쑥스러워서 잘 안 했던 말. 귀가 어두워진 뒤로는 들을 수도 없었던 말. 나 맨날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근데 할아버지가 못 들으시니까 그냥 혼자 말한 거였어요. 은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은비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앞으로도 매일매일 말할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들을 수 있으니까.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녀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은비야. 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한테 맨날 말하고 싶었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이 못난 할애비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했어. 태식이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할게. 매일 할게. 우리 은비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줄게. 은비가 다시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매장 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할머니와 은비 부모님이 내려다보며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오늘만큼은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보청기를 맞춘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눈 뜨자마자 보청기를 귀에 꽂았습니다. 새소리가 이렇게 예뻤구나. 수십 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새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는 당연하게 들었던 소리. 그 당연함이 사라지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콸콸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웅마이너스 하는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치직, 불 붙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은 멍하니 서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부엌이 이렇게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물소리, 기계소리, 불소리, 온갖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사박 슬리퍼 끄는 소리.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태식이 돌아봤습니다. 은비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이 부스스했지만 태식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은비야, 내 슬리퍼 소리가 들린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은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슬리퍼 소리요? 그래. 네가 걸어오는 소리. 사박사박 하는 거. 그게 들려. 은비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진짜요? 이런 것도 들려요? 응. 다 들려.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세상이
이렇게 소리로 가득 찬 줄 몰랐어. 은비가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태식은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토닥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퍽퍽 손바닥이 옷에 닿는 소리. 이게 소리가 들린다는 거구나. 태식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은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절에 가요. 절? 네. 할머니랑 아빠 엄마한테 인사드리러요. 할아버지 보청기 한 거 알려드려야죠.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아들 내외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제 은비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동안 못 들어서 미안했다고. 그래, 가자. 오늘 가자. 태식은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라 어색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은비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태식은 쑥스러워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이, 무슨, 늙은이가 무슨 멋이야. 아니에요. 진짜 멋있어요. 할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태식의 마음이 아렸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라고. 그래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버스를 타고 절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내외의 위패를 모셔둔 곳이었습니다. 절 입구에 도착하자 은비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절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가을의 소리였습니다. 위패를 모신 정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에 위패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위패, 아들의 위패, 며느리의 위패. 태식은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비도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치직, 불 붙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태식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요, 당신 남편. 오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소.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아내가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보청기를 했소. 은비가 사줬소.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어린 것이 1년 동안 폐지를 모았더라고. 비 맞으며 넘어지며 이 못난 할애비 보청기 사주겠다고.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 애를 도둑이라 불렀소.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호되게 혼냈겠지.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들려요. 은비 목소리가 들려요. 그 애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들었소. 얼마나 예쁘던지. 당신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태식이 고개를 들어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은비 목소리 똑똑하게 들으며 잘 키울게요. 당신 목까지 내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켜봐 주오. 우리 은비 잘 크는 거 지켜봐 주오. 태식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옆에서 은비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보청기 덕분에 그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은비야.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랑 둘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은비가 눈을 떴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나 할아버지 보청기 사드렸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내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나도 사랑한다 하실 수 있어요. 은비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학원도 다닐 거예요. 할아버지가 등록해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될게요. 은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모실게요. 아빠 엄마 대신 내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식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속삭임이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은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은비야, 내 할아버지,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다. 우리 은비 장하다고, 우리 딸 효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야. 은비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요. 할머니도요? 그래, 할머니도. 당신이 그렇게 이뻐하던 은비가 이렇게 컸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태식이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은비야. 이 할아버지한테 와줘서, 할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은비가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위패 앞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하늘로 올라가 소식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잘 지내고 있다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절에서 나올 때 햇살이 더욱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식과 은비는 손을 꼭 잡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발밑에서 낙엽 밟히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낙엽 소리 들려요? 응, 들린다. 예쁘죠? 그래, 예쁘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소리가 많은 줄 몰랐어. 은비가 할아버지 팔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매일 예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태식은 손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매일 들을 거야. 내 목소리가 제일 예쁘니까 그거 매일 들을 거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을산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은비의 학원 첫 등원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은비는 들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준비됐어요. 은비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보청기를 낀 뒤로 은비의 모든 말이 선명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준비됐다. 할아버지도요? 어디 가시게요? 학원까지 데려다 줘야지. 첫날인데. 은비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 다리 아프시잖아요. 아프긴 뭐가 아파. 오늘은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 거야. 첫날이니까. 태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비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함께 가주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가면 왠지 떨릴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지만 햇볕이 닿는 곳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태식은 걸으면서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 뛰어가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세상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렸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구분되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참새 소리 들려요? 은비가 가로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참새 몇 마리가 앉아 짹짹거리고 있었습니다. 응, 들린다. 짹짹거리네. 예전에는 안 들리셨죠? 그래. 새가 우는지도 몰랐어. 그냥 조용한 줄 알았지.
은비가 할아버지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는 다 들리니까 좋죠? 좋지. 세상에 이렇게 소리가 많은 줄 몰랐어. 학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에 수학학원이 있었습니다. 은비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살짝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태식이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긴장되냐? 조금요. 애들이 다 저보다 먼저 다니던 애들이래요. 나만 늦게 들어가는 거라서. 괜찮아. 우리 은비 똑똑하니까 금방 따라잡을 거야. 태식이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부끄러워하지 마. 알았지? 네, 할아버지. 은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학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는 집에 갔다가 끝날 때 다시 올게. 몇 시에 끝나? 5시요. 그래, 5시에 여기서 보자. 은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때 봐요. 태식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은비가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수학학원. 친구들 다 다니는데 자기만 못 다닌다고 속상해하던 아이였습니다. 이제야 보내주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학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뛰어가는 발소리. 그 소리들이 하나하나 귀에 들렸습니다. 은비를 찾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태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은비의 목소리였습니다. 학원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부르는 소리. 20m는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들리지 않았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들렸습니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태식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비야. 은비가 뛰어왔습니다. 달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타닥 운동화가 땅을 박차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비가 할아버지 앞에 도착해 헐떡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부르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 들었다. 똑똑하게 들렸어. 은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진짜요? 저기서 불렀는데도요? 응, 진짜야. 내 목소리는 어디서 불러도 들릴 것 같아. 은비가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태식은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학원 어땠어?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배운 거 다 이해했어요. 그래, 우리 은비 똑똑하네. 그리고요. 은비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푼 문제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오늘 수학 문제 다 맞았어요. 태식이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빼곡하게 쳐져 있었습니다. 100점. 은비가 첫날부터 100점을 맞은 거였습니다. 야, 우리 은비 대단하네. 첫날인데 100점이야? 네, 열심히 했어요. 그래, 잘했다. 할아버지 귀로 똑똑히 들었다. 우리 은비 100점 맞았다고. 은비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태식의 귀에 맑게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요. 배고파요. 그래, 가자. 오늘 저녁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요? 뭐 해주실 건데요? 김치찌개. 네가 좋아하잖아.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길 위로 노을빛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노을 예쁘다. 그래, 예쁘네. 할아버지, 저 노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태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할머니 생각나네. 할머니랑 이렇게 저녁에 산책하곤 했거든. 할머니요? 응.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저녁마다 같이 걸었어.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은비가 할아버지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지금 우리 보고 계실까요? 그럼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우리 둘이 손잡고 걷는 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태식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 구름 사이로 아내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얼굴. 잘하고 있다고 하실 거야. 우리 은비 잘 크고 있다고. 태식이 당신 수고한다고. 은비가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보고 싶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태식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비야, 고맙다. 모료 할아버지. 네가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찾아줬어. 네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평생 이 소리들 못 듣고 살았을 거야. 내 목소리도 못 듣고. 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비야, 네가 내 귀고 내 세상이다.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돌려준 건 너야. 은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고마워요. 나한테 할아버지가 있어서. 엄마 아빠 없어도 할머니 안 계셔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나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을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붉은 빛이 온몸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과 은비는 다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을 지는 언덕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노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멀리서 은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태식의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은비야. 그 소리가 노을빛 하늘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소리가 되어서요. 이 이야기에 담아 시청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세상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효심이라는 것.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소리가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